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마지막 작품은 바로 2022년, 2023학년도죠. 2022년 수능에 실렸던 고전소설. 여러분들도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조금 유명하기 때문에 제목 정도는 들어본 학생들 많을 거예요. 바로 최척전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먼저 채점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자, 18번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그쵸, 4번이죠. 19번 답은? 오, 3번이죠. 그쵸? 20번 답은? 3번. 그쵸, 3번이죠. 21번 답은? 5번. 그쵸. 자, 우리가 이 작품 최척전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죠? 그 고전 소설 분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제시된 작품 그 지문이랑 그 다음에 제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작품을 이해하는 게 핵심 요소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런 지식 없이 고전 소설을 맨땅에 헤딩하듯이 하면은 그만큼 뭡니까? 적중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최척전 같은 작품은 꼭 알아둬야 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최척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이 작품도 만남과 이별의 그쵸? 반복되는 그러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런 작품들 그리고 특히나 이 최척전하고 가장 많이 비교해서 나오는 작품이 이생규장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생규장전도 역시 마찬가지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면들은 여러분들이 꼭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네, 그쵸? 자, 그래서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최척전 같은 경우는 또 특징이 바로 뭐냐면 공간이 확장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생규 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안에서만 일이 일어나요. 알겠죠? 물론 실질적으로 이제 인물들이 헤어지게 되는 계기도 바로 뭡니까? 홍건적의 난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지만 이 작품도 역시 정유재난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해요. 알겠죠? 그런데 이생규 장면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헤어지고 만나고 이게 반복되지만 최척전 같은 경우는 공간이 확장되면서 어디로? 일본 그 다음에 중국 여기서 떨어졌다가 바로 안남 지금의 베트남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안남까지 확장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의 지식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전 소설 중에서 정말로 꼭 알아둬야 되는 작품 가장 대표적인 게 운영전 같은 작품. 운영전은 고전 소설이지만 정말 독특한 작품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고전 소설 하면은 사실상 99.9% 무조건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거든요. 그런데 운영전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뭡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네, 개망. 알겠습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해요. 알겠죠? 그리고 운영전은 몸유롭게 소설이라고 해서 꿈과 현실이 교차하지만 꿈과 현실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알겠습니까? 그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작품이고 그리고 또 일반적인 고전소설과 다르게 비극적 결말로 끝나는 물론 이제 운영전이 실려있는 금오신화에 실려있는 작품들을 보면은 전부 다 비극적인 결말이에요. 이생규장전도 마지막에 주인공이 죽잖아. 그치? 그래서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주고 만복사 저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금오신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금오신화를 지은 김시습이라는 사람의 그런 인생이 거기에 가치관이 생각이 담겨있다 보니까 그 김시습의 생애가 반영이 돼가지고 비극적 결말을 다 취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반적인 고전소설들과 굉장히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생규장전, 운영전, 만복사 전폭이 이런 작품들 그리고 이것과 유사한 이런 최척전 같은 작품들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또 많이 보는 판소리계 소설에 해당하는 뭐 심청전, 춘향전 같은 작품들 이런 것도 우리가 독특한 작품들은 여러분들이 꼭 어느 정도는 그 구조라든지 그런 내용의 특징 같은 거는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 지식은 있어야지 그래도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 좀 했다
라고 방구 좀 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것들 조심히 균형을 하면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최척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최척전에는 하나의 문제 상황이 해결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확인되는 서사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바로 하나의 문제 상황이 해결되면은 또 다른 문제로 연결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신이한 존재가 나타나게 하거나, 그쵸?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예언의 실현을 보여주는 특이한 증거를 활용하거나, 그쵸?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뭐다?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는 소재를 제시를 해주거나, 그쵸? 그 다음 네 번째는 공간적 배경을 확장하여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등장시키는 등의 바로 뭡니까? 서사적 장치들이 확인된다. 자, 여기서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인 최척전의 내용만 알고 있으면 당연히 이거구나. 아까 얘기했듯이 뭡니까? 최척은 중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부인은 일본으로 가고 그러다가 안남, 베트남에서 둘이 만나게 되거든요. 알겠죠? 이러한 모습에서 공간적 배경이 이렇게 국외까지도 확장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서사적 장치들이 확인된다. 이러한 서사 구조와 다양한 서사적 장치는 독자가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된다라는 데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판단을 하면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혼례를 마친 후 최척이 아내와 함께 장모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매 타인들이 기뻐했다. 자, 지금 최척과 아내가 지금 혼례를 하는 결혼식을 한 장면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대청에 오르자, 대청마루에 오르자 친척들이 축하하여 온 집안에 기쁨이 넘쳐났고 이들을 기리는 소리가 사방의 이웃으로 퍼졌다. 시집에 온 오경은 소매를 걷고 머리를 빗어 올린 채 손수 물을 깃고 절구질을 했으며 시아버지를 봉양하고 남편을 대할 때 효와 정성을 다하고 윗사람을 받들고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성의와 예의를 두루 갖췄다. 이웃 사람들이 이를 듣고는 모두 양홍의 처나 포선의 아내도 이보다 낫지 않을 것이라고 칭찬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지금 뭡니까? 시집에 온 오경은 여기서부터 두루 갖췄다까지.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최척의 아내, 그쵸? 오경의 인품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뭡니까? 그 현모양처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뭐다? 이웃 사람들이 이를 듣고는 모두 양홍의 처나 포선의 아내도 이보다 낫지 않을 것이다. 즉 바로 뭐다? 고사를 인용을 함으로써 바로 뭐다? 오경의 인품을 예찬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사를 인용하고 그 고사 속에 등장하는 사람과 오경을 비교를 함으로써 오경이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예찬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렇죠? 자, 최척은 결혼한 후 구하는 것이 뜻대로 되어 재산이 점차 넉넉히 불었으나 다만 일찍이 자식이 없는 것이 걱정이었다. 최척 부분은 자, 그럼 여기서는 바로 뭡니까? 결혼하고 뭡니까? 집안일은 이제 문제는 해결된 거야. 그렇지? 그랬더니 바로 뭐다? 자식이 없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최척 부분은 후사를 염려하여 매월 초하루가 되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함께 만복사에 올라 부처께 기도를 올렸다. 다음에 가부년 정월 초하루에도 만복사에 올라 기도를 했는데 이날 밤 장육금불이 오경의 꿈에 나타나 말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장육금불. 자, 그쵸. 자, 여기서 지금 바로 뭡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키워드에서 보면 도움을 주는 신이한 존재가 등장을 한다고 했죠. 그쵸. 즉, 장육금불이라고 하는 거 불. 무슨 불자야? 부처님 할 때 그 불자죠. 불교의 그 불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장육금불, 이거는
바로 부처를 나타내고 이 부처가 바로 무엇이다? 도움을 주는 신이한 존재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실존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꿈을 통해서 지금 계시를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나는 만복사의 부처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만복사의 부처가 아까 처음 위에 있었던 바로 장육금불이 되겠죠. 그렇죠? 자, 너희 정성이 가상해 기이한 사내 아이를 점지해 주니 태어나면 반드시 특이한 징표가 있을 것이다. 즉 바로 뭐다? 기이한 사내 아이를 점지를 해 주었다는 거야. 그렇죠? 바로 뭡니까? 신이한 존재의 도움이 되겠죠. 바로 자식을 점지해 줬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다? 태어나면 반드시 특이한 징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아까 우리가 키워드에 보면 바로 뭐다? 예언의 시연을 보여주는 특이한 증거를 나타내준다 라고 했다는 거야. 그치? 자, 일단은 그렇게 놔두고 내용을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오경은 그 달에 바로 잉태해 10달 뒤 과연 아들을 낳았는데, 자, 그래서 오경은 그 달에 바로 잉태를 하게 되었다. 자식을 낳게 되었다는 거죠. 그쵸? 바로 뭐다? 일종의 예언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아들을 결국 낳았는데 등에 어린아이 손바닥만한 붉은 점이 있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 손바닥만한 붉은 점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특이한 징표에 해당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뭐다? 예언의 실현을, 그쵸? 보여주는 특이한 증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됐습니까? 그쵸?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최척은 아들 이름을 몽석이라고 지었다라는 거죠. 그쵸? 자, 최척은 피리를 잘 불었으며 매양 꽃피는 아침과 달뜬 밤이 되면 아내 곁에서 자, 아내 곁에서 자, 피리를 불곤 했다. 일찍이 날씨가 맑은 어느 봄날 밤이었는데, 그쵸? 어둠이 깊어 갈 무렵 미풍이 잠깐 일며 밝은 달이 환하게 비쳤으며 바람에 날리던 꽃잎이 옷에 떨어져 그윽한 향기가 코끝에 스며들었다. 이에 최척은 오경과 술을 따라 마신 후 침상에 기대 피리를 부니 그 여음이 하늘거리며 퍼져나갔다. 오경이 한동안 침묵하다 말했다. 저는 평소 여인이 시웃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맑은 정경을 대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군요. 오경은 마침내 절구 한 수를 읊었다. 시한수를 읊은 거죠. 그쵸? 자, 왕자진이 피리를 부니 달도 내려와 들으려는데 바다처럼 푸른 하늘엔 이슬이 서늘하네 라는 거지. 그치? 바로 지금 다 저녁의 풍경을 지금 묘사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때마침 날아가는 푸른 난새를 함께 타고서도 안개와 노을이 가득해 공도 가는 길을 찾을 수 없네. 뭔가 지금 좋은 분위기인데 시의 끝맺음이 조금 이상하죠. 그렇죠? 일종의 바로 뭐다?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복선의 역할을 하고, 그쵸? 이 부분에서 굉장히 또 사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알겠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아까 베트남에서 최척과 이제 그 뭡니까? 아내가 만나게 된다고 오경이 만나게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 계기가 시를 읊으면서 만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는 복선이자 플러스 적도록 합시다. 자, 이후 두 사람이 재회하게 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시의 역할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렇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최척은 애초에 자기 아내가 이 시를 잘 읽을 줄 모르고 있던 터라 놀라 감탄하였다.
자, 중량, 줄거리. 자, 전란으로. 자, 여기서 이제 이 전란이 바로 아까 얘기했죠. 정유, 재란. 바로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 배경이 되고 있죠. 이러한 소설들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작품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박시전이라든지 그치 이런 작품도 보면은 병자호란이 배경이 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이생규 장면도 홍건적의 난 같은 게 실제 배경이 되고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전란으로 가족과 이별한 최척은 명나라 배를 타고 안남에 이르러 처량한 마음에 피리를 불었다라는 거죠. 그쵸? 자, 여기서 지금 실제로 바로 정유재란을 통해서 이것이 이별의 계기가 되거든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이별의 계기를 통해서 최척은 중국으로 가게 되고 오경은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다시 바로 재회를 하게 되는데 그 공간이 바로 안남, 지금의 베트남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최척은 동방이 밝아오자 강둑을 내려가 일본인 배에 이르러 조선말로 물었다. 자, 그래서 지금 최척이 피리를 불었는데 저쪽에서 이제 갑자기 시를 읊는 소리가 들렸던 거야. 근데 그 시가 아까 앞에서 바로 뭡니까? 그 오경이 그 최척과 함께 있을 때 오경이 지어서 불렀던 그 시를 읊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척은 지금 당장 아내를 찾고 싶었지만 사실 이제 중요한 부분에 보면은 자기 친구들이 지금은 밤이 늦었으니까 일단 찾고 내일 아침에 일찍 찾아보자 해가지고 지금 아침에 이제 그 되자마자 새벽에 찾으러 나온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선말로 물었다. 어젯밤 시를 읊던 사람은 조선 사람 아닙니까? 나도 조선 사람이어서 한번 만나보았으면 합니다. 멀리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이 비슷하게 생긴 고국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찌 그저 기쁘기만 한 일이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젯밤 읊었던 요 시가 바로 뭡니까? 오경이 지었던 시가 되는 거고, 그쵸? 이것이 바로 뭐다? 재회의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오경도 생각하기를 어젯밤 들은 피리 소리가 조선의 곡조인데다 평소 익히 들었던 것과 너무도 흡사했다. 자, 평소 익히 들었던 것과 너무나 흡사했어요. 왜? 바로 뭐다? 최척이 연주하던 피리 곡조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남편 생각에 감회가 일어 절로 시를 읊게 되었던 것이다. 오경은 자기를 찾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는 황망이 뛰쳐나와 최척을 보았다. 둘은 서로 마주하고 놀라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고 백사장을 뒹굴었다. 아, 참고로 여기서 하나 생략이 되어 있는데 오경도 살기 위해서 일본으로 가가지고 남장을 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남자들이 뭡니까? 지금 여기서 백사장에서 끌어안고 지금 무슨 경고 난리가 난 거죠. 알겠습니까? 그죠? 자, 목이 메고 기가 막혀 마음을 안정할 수 없었으며 말도 할 수 없었다. 즉 바로 뭐다? 두 사람이 뭡니까? 둘은 서로 마주하고, 그렇죠? 바로 두 사람의 재회가 여기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기가 막혀 마음을 안정할 수 없었으며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닿아자 피가 흘러내려 서로를 볼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이것도 역시 당연히 과장법이죠. 그렇죠? 과장된 표현으로서 그만큼 뭡니까? 마음이 굉장히 그렇게 기쁨이 너무 더 커가지고 눈물로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양국의 뱃사람들이 저작거리처럼 모여들어 구경했는데 처음에는 친척이나 잘 아는 친구인 줄만 알았다. 뒤에 그들이 부부라는 것을 알고 서로 돌아보며 소리쳐 말했다. 이상하고 기이한 일이로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로다. 이런 일은 옛날에도 들어보지 못하였다. 최척은 오경에게 그간 소식을 물었다.
산속에서 붙들려 강가로 끌려갔다는데 그때 아버지와 장모님은 어찌 되었어? 오경이 말했다. 날이 어두워진 뒤에 배에 오른 데다 정신이 없어 서로 잃어버렸으니 제가 두 분의 아니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여기서는 일단 두 사람은 제외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직 바로 뭐다? 바로 아버지와 장모의 생사를 여전히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 상황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계속 보다 합시다. 자, 두 사람이 손을 붙들고 통곡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슬퍼하며 눈물을 닦지 않는 이가 없었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내용을, 전체 내용을 얘기를 해주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그 시아버지와 장모는 이제 가까스로 몸을 잡혔다가, 그 상대, 그 나쁜 놈들이 잠깐 그 뭡니까? 한눈을 파는 사이에 도망을 나오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겨우겨우 목숨을 건져가지고 나오는데, 어디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 어떤 절에서.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이게 우리 손자, 몽석이의 울음소리랑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절에 가게 됩니다. 근데 절에 갔더니, 진짜 그 애기가 자신들의 손자였던 거예요. 알겠죠? 우연성이죠.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절에 이제 스님이, 그 전쟁이 끝나고 이제 그 뭡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어떻게 상황이 됐는지를 저 마을을 돌아보다가 시체 아래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길래 들춰봤더니 몽석이 있어가지고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제외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부모님과 자신의 자식은 조선에 있고 두 사람은 지금 베트남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또다시 이제 이 사람들이 중국으로 가가지고 있다가 전쟁에 참여해서 또 자신의 아들 몽석과 또 우연히 재회를 하게 되고 그래서 만남, 이별과 재회 이런 방식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구조를 가진 게 이 최척전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18번 문제부터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자, 1번 봅시다. 자, 시를 삽입하여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이 구체화된다? 아니죠. 아까 시는 뭐라고 했어? 오히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굳이 내용상으로 엮으면은 뭡니까? 뒷일에서 뭡니까? 서로 헤어지는 갈 길을 모르는 그런 장면에서 앞으로 암울한 일이 있을 거라는 거 어떤 어느 정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 시가 결정적으로 하는 역할은 두 사람이 다시 재회하게 해주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을 한다고 했었죠. 자, 2번. 인물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나열된 장면을 통해 신분의 변화 과정을 드러낸다? 신분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인물의 행위는 연속적이라기보다는 병렬적으로 제시가 돼요. 이 작품은 특징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헤어지고 나서는 이 사람의 내용이 병렬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재회를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자, 3번. 주변 인물이 알고 있는 사례를 근거로 주요 인물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리게 한다? 그렇지 않죠.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죠. 특히나 오경에 대해서. 그렇죠? 그다음 4번. 감각적인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행동이 전개되는 상황의 낭만적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아까 피리 부는 장면이나 이런 면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재회할 때도 분위기를 보면은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서는 중략 부분으로 좀 생략이 돼 있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인물 간의 대화가 오가는 장면을 보여주어 이전 사건에 따른 다른 인물들의 현재 행선지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행선지는 모른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5번도 틀렸죠. 자, 19번.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그렇죠? 자, 3번 봅시다. 최척은 오경은 시에 대한 재능을 결혼 전에 알고 있었어? 아니죠. 아까 뭐라고 했어? 최척은 애초에 자기 아내가 이 시를 잘 읽는 줄 모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렸다는 거죠. 그렇죠? 자, 20번. 기읍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었네. 매월 초하루, 그 다음에 정월 초하루, 그 다음에 오경은 그달에, 그 다음에 매양꽃 피는 아침과 달뜬밤, 그리고 어느 봄날 밤이죠. 그렇죠? 자, 기읍은 인물의 심리적 갈등이 발생하는 디귿은 기역에서 발생한 갈등이 심화되는 시간적 표시다? 아니죠. 기역은 바로 뭡니까? 심리적 갈등이라기보다는 뭡니까? 일종의 결핍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신들이 자식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로 인한 그런 걱정이지 이거는 갈등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쵸? 그런데 이제 디귿은 바로 뭡니까? 그 디귿은 오히려 이제 그런 기억에 있었던 걱정거리가 심화되는 게 아니라 해소가 되죠. 디귿의 자식을 갖게 되니까. 그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2번. 자, 디귿과 미음은 모두 과거의 행위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 변화한 게 아니죠. 그쵸? 바로 미음은 바로 뭡니까? 이거는 미음은 두 사람이 피리 연주를 함으로써 이 피리 연주와 시를 읊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훗날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는 거지. 그치?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2번 디귿과 미음은 모두 과거의 행위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맞다고 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이 소설 같은 경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이 현재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자, 3번. 리을은 인물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죠? 매양 꽃피는 아침과 달뜬 밤. 그래서 매양이라고 했으니까 매일이라는 뜻이는 거죠. 매번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맞죠. 그 다음 미음은 리을 중 한 시점을 특정하는 시간표이다. 이게 확실히 답이 되는 거죠.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요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4번. 니은은 기억에서부터 이어진 행위를 알려주는, 기억에서부터 이어진 행위를 알려주는, 미음은 그 행위가 완결된 순간이 아니라 그 행위가 완결된 건 디귿이라고 봐야 되겠죠. 잉태를 하면서 행위가 완결돼서 기억과 니은은 뭡니까?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식을 얻기 위해서 부처님에게 온갖 정성을 다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 내용은 바로 뭔가 디귿에서 자식을 잉태하고 그리고 10달 뒤에 아들을 낳게 되면서 왕묘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은 틀렸죠. 5번. 니은과 디귿은 인물의 소망이 실현되는 과정에 포함되는, 이거는 기읍과 니은이 인물의 소망이 실현되는 과정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고, 미음은 인물의 소망이 좌절된 것은 아직 아니죠. 그렇죠? 아직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기는 좌절된 게 아니기 때문에 5번도 틀렸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21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5번. 최척과 오경이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는 것은 문제 해결에 따른 기쁨과, 이거는 맞죠? 그렇죠? 근데 눈물이 닿자 피가 흘러내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 확인에 따른 인물의 불안감이다? 아니죠. 이거는 너무도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뭡니까? 눈물이 다 흘러나와가지고 결국 피까지 나올 정도로 기쁨이 그만큼 크다는 일종의 과장된 표현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뭡니까? 이 기쁨이 더욱더 심화되었다 혹은 기쁨을 더욱더 극대화해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게 더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로써 우리가 방학 동안 3주간 진행했던 고전소설 수업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동안에 좀 해봤더니 그래도 조금 배울 것도 있고 했었습니까? 그죠? 이런 실제로 고전 소설만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사실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죠? 다른 데서도 보면 그냥 고전을 다 뭉텅그려 한다든지 해가지고 실제 고전 소설 뭐 해봤자 한 시간 한 타임 혹은 한 작품 두 작품 요 정도 보고 마무리가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고전 소설을 보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키워드 문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면서 좀 더 이제 모의고사에서 하나의 요령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결국은 알겠습니까? 물론 시간이 무한정이라면 다 풀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건 시간이 무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끼고 하는 방법을 익혔으면 하는 게 이 시간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별거는 없어요. 결국 첫 번째는 키워드 문제를 먼저 볼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키워드 문제를 통해서 내가 판단해야 될 거를 미리 파악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작품 안에서 인물들 간의 그런 갈등 관계라든지 관계들을 열심히 잘 파악을 할 것. 특히나 고전소설의 가장 큰 핵심 함정이 같은 인물이지만 인물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문맥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 이런 것들만 유념을 한다면 사실 고전소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의 특강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다른 것도 궁금한 거 없죠? 네, 수고했습니다.